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백종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할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언제든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문제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취임덕이다, 대선 불복이다, 있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한 걸까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은 안보 문제는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충분한 협의로 제기되는 우려들을 차분히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3시간, 역대 최장의 기록을 남긴 울진 산불과 사투를 벌인 건 서방대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 소속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도 밤낮으로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이런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지만 이분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북부지방 산림청 산불 진화 특수진화대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사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청와대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데는 공감한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네.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이 비서실 등의 보좌진, 경호처 이전까지는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모두 준비된 이후에 이전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로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을 집결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인수위가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청와대 측은 또 언론을 통해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신고 권력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입장이 나왔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안타깝다라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도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밝혀서 사실상 이 청와대 이전,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시사무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국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라면서 의도가 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이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 정부로서는 국가안보에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입장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면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나서 차근차근 이전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철학과 결단만 강변하지 말고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해서 그야말로 상반된 입장 표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구 권력권 갈등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아무래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향후 파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공언한 대로 5월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이 옮겨진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려면 네. 바로 지금 이사 절차가 사실상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예산 집행이 이제 이번 주 내로 돼야지 이 이사 일정이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빠른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뭐 회동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공감대를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이 양자 간의 회동도 어려워진 상황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협력의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측 모두 이 절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하는 수는 필요한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좀 여러모로 좀 난감해 보입니다. 네.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상황이에요. 다른 그렇습니다. 준비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수위는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일단 인수위는 일단은 이제 5월 초에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결과로 직접 이제 대국민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 하는 걸 목표로 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집행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려면은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 검토가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4월 4일 날 1차 선정, 4월 18일에 2차 선정을 거쳐서 이 4월 25일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히고 있어서 이게 일정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또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또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 절차를 좀 강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는 26일에 뭐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인수위 전체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려는 수습하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정책들을 다듬어서 내놓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원회 파견 인력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뒷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수위원이 24명이고 전문위원이 76명, 실무위원이 73명인데 합치면 이제 184명 아닙니까? 네. 인수위가 이 정도 규모로 꾸려져 있는데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파견되지 않았다. 이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는 대선 이틀 뒤에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라는 요청에 따라서
국장급과 과장급 2명씩 명단을 인수위에 일단은 보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는데 예.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여가부에 업무 보고를 준비해라 이런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 업무 보고 자체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때 여성부 출신이 파견 공무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여가부의 어떤 이 기능 조정이 넘어선 어떤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사실 여가부 폐지가 좀 후퇴를 하면서 추후에 과장급 인력이 한 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인수위에 이제 현직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자격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처와 업무 조율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고 각 부처의 역할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가부 소속 공무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후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제 인수위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해석하기로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여가부가 실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관련 업무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그래서 업무들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견을 받아서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이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이제 좀 공무원의 파견을 또 요구해서 받는 거냐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성가족부는 완전히 폐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부처가 개편이 되는 것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여러모로 이 문제가 쟁점화돼서 난항이 예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에는 이 입장이 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여가부 폐지로 결과가 이제 뭐 그렇게 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본인의 이제 지지층에게 워낙 이제 강하게 약속을 해놨고 이번에 또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 옮기는 문제를 좀 밀어붙이는 듯한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걸로 볼 때 결국은 여가부 폐지라는 이 포장지 자체는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고집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다른 부처에 나눠주고 할지는 뭐 이 여러모로 변동 사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가부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조율되고 절충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걸 특위로 격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수위 대변인실이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는데요.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TF장을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청와대 이전에 여론의 초점이 모두 맞춰졌고 이게 일종의 블랙홀 이슈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비판이 이게 초기부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로 이렇게 영향을 소모하는 게 맞냐. 오히려 지금 맨 처음에 다뤄야 될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대응하는 조직을 이제 이 격을 이제 격상을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이제 코로나19 특위 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된다라면서 이 방역 정책의 어떤 전환 문제하고 손실보상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의 성과나 이런 것들의 귀추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손실보상 관련해서 추경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경제단체장들과 도시락 우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 6개 단체장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 오찬을 진행을 했는데 6개 단체라는 거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직접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그런 문제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이 노동유연화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인수위가 정경련에 연락해서 오찬회동을 주선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거에는 전경련이 이제 마치 이제 어떤 경제인들, 특히 이제 재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조직인 양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그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락한 상태죠.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신 이제 하던 이전에 전경련이 하던 역할들을 대한상의가 이제 해온 거였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 전경련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오찬 회동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제 관련 단체들의 연락을 좀 주선을 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경련이 과거의 이제 위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상의 등의 다른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애초에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한 것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개별 단체별로 다시 연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정농단 사태 때 K미르재단에 출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른바 뭐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에게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전경련이 사실상 배제돼 왔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는 거의 그 실무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전경련이 상당 부분 협조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또 전경련이 일종의 대표단체격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13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남기는 울진 산불. 이 산불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인 건 소방대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 소속인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도 밤낮으로 산 능선을 따라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울진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고생하신 북부지방 산림청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조영준 조장과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산불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면서 빨리 좀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기도 했었고 진화 인력에 대해서도 다치지 않도록 산불 진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방송에서도 계속 드렸었는데요. 네네. 조장님도 일단 울진 산불에 투입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 소광리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조장님뿐만 아니라 혹시 같이 산불 진화에 나셨던 분들 중에 다치신 분은 없으셨어요? 네, 다행히도 저뿐 아니라 진화 작업 펼쳤던 모든 대원들이 사고 없이 진화 작업 마무리 잘 하였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게 되거나 할 때 소방관들이 불을 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장님이 소속된 산불진화 특수진화대가 이 투입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네. 소방대원들과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주로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산림청 그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그 일반 화재보다는 산불 예방과 그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네. 소방관 분들은 그 산불 나면 큰 길가나 도로변에서 그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주로 하시면 저희는 산림 내에서 산불 진화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서 뭐 나무가 불이 타고 이러는 그 현장에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잔불 진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불이 더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산불 저지선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가실 때 어떤 장비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착용하시고 그러세요? 네, 보통 그 개인 장비하고 보호 장비는 다 착용한 상태에서 또 진화 장비를 또 별도로 갖추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물통이나 이런 거 메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물통 물에 담았을 때는 한 20kg에서 25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또 개인 장비를 또 같이 착용하니까 사실 무게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발 과정은 어떻습니까? 특수진화대는?
네, 저희는 그 체력이 기본이 돼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 기준을 일단은 통과를 해야 하고 또 기본 소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면접하고 같이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장님은 산불 진화대, 특수 진화대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 2020년에 입사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산불에 다 투입이 되셨던 거잖아요? 네네. 이전 산불하고 이번 산불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이전 산불에 출동했을 때는 그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가지고 좀 지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특수진화대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네, 5개 지방청에서 4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430명이요?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전국의 산불을 다 진화하는데 투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숫자가? 네, 부족한 면도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속 관할 지역을 일단은 투입을 진화를 위해서 대기하다가 이번처럼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같이 투입이 돼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진 산불에는 다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이거 분산이 더 됐습니까? 네, 다 투입된 건 아니고, 예. 분산돼가지고, 저희 북부청을 비롯해가지고, 저쪽 서부청에서도 같이 일부 지원해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진화대의 경우에는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철에는 굉장히 바쁘시고 산불이 네. 발생하지 않을 때는 조금 휴지기를 갖거나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세요? 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훈련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났을 때는 산불 예방 활동과 산림 재해 관련 업무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진화대도 정직원이 있고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직 네네. 직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430명 중에 정규직 직원이 한 반 정도 보시면 되고 반은 기간제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장을 봐서는 구분을 못하고 같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어쨌든 업무는 같이 동일하게 섞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 자체가 다른 겁니까? 선발 과정은 기간제 분들은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거쳐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규직하고 이런 네네. 계약직하고는 어떤 이번처럼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투입되는 건 똑같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수당이나 어떤 처우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기간제 분들하고 저희는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도 똑같고 처우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계약 형태만 지금 다른 겁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근데 재계약을 하니까 좀 계약의 불안정성이 있고 저희는 그냥 정년까지 가니까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휴일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휴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 분들이나 저희나 받는 휴일은 똑같이 받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휴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당의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거의 저희가 야간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할 때 예.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대체 휴일로 수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휴일 없이 투입했을 경우에는 그냥 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따고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소방관 분들은 네네. 얼마 전까지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곤 했었잖아요. 네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그 산불에 특화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소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비도 잘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수진화대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지적들을 언론에서 하던데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진 삼청 산불지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희 그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저희들이 경사진산에서 산불을 끄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이 이게 지급이 되면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들은 하셨어요? 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산불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수진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바라는 점이나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산불은 소방관이 끝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산불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 우리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열심히 산불을 끄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산불은 우리 그 작은 실수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산불 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조영준 조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이셨죠. 김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선대위 직책 말씀 안 드려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지 끝난 지가 언제라고요. 인수위 들어가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새로운 직함은 아직 안 생기신 거고요. 그냥 전 의원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오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차차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당선인 측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다들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근데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 마음에는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처럼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국민들 뵙기가 좀 편치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른 건 좋죠. 예. 근데 이 사안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도 무슨 교육부나 산자부나 이런 부서로 가는 게 아니고 국방부 비워 이건 생각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하여튼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거고 현재 대통령 문 대통령도 아마 그 20일 날 그 기자회견을 당선인을 보고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요일 내일 국무회의 때까지 의사 표명을 연기를 하느냐라는 걸 고심을 했는데 네. 오늘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NSC 확대 회의를 오늘 잡고 그래서 NSC 확대 회의를 급히 잡은 게 이게 무슨 태도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는데 빨리 뭔가 하겠다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실패한 대통령들 많이 있지만요. 다른 실패는 약간 좀 용서라기보다는 지나갈 수 있지만 국방을 실패할 경우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비우고 합참 비우고 또 수방사까지 영향을 연쇄적으로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입장이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입장이 나온 건 나온 거지만 앞서 이제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조감도에 지휘본까지 들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위성을 국민들께 설명하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거 국방부 이전 비용이 좀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협조가 어렵다. 이건 시간을 두고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현 대통령 권력하고 충돌하는 게 되잖아요. 이미 충돌을 해버렸죠. 더 이제 극심한 갈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미 충돌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갈등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또 물밑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은 또 열려 있으니까 네. 해소하는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근데 이미 충돌은 해버렸어요. 해버렸고 아까 오후에 이제 그 아마 당선인 대변인 통해서 나온 얘기는 현재의 대통령께서 협조를 안 한다면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본인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금융연수원 그 자리 이제 인수위가 들어가 있는 네네. 거기서 아마 그대로 그냥 직무를 당분간 이제 본인이 정식 취임 이후에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개방 일정은 원래 말씀드린 그 일정 그대로 5월 10일부터는 개방을 하겠다. 요게 이제 당선인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던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네. 이제 안보에 대한 공백 우려 때문에 뭐 이제 윤석열 당신이 취임한 이후에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북한이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안보 위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핵무기 이렇게 고도화할 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서해건 동해건 그렇게 쏘아댈 때도 미상의 물체고 안보 위험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합참 말고도 뭐 육해공군 각군 본부에 작전참모본부가 있고 네. 또 한미연합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2중 3중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나 그쪽 사무실을 이렇게 조금 옮기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무슨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인지 네. 결국은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뭔가 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고의적인 뭐랄까 이 선거에 대한 불복종이 아닌지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는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신경미 의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너무 네.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예. 선거 불복종이라는 한 표로 쳐도 선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종다수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 많아도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국방부 뭐 이렇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나 교육부로 가는 건 좋아요. 그건 그거까지 뭐 가령 법무부로 간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국방부라는 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벙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벙커 말고도요. 네. 거기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연합 작전이나 합동 작전 뭐 이런 거 보면은 합동 작전이라는 건 육해공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연합 작전이라는 건 외국과도 해야 돼.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 봐서 미국과의 뭐 그 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그걸 옮긴다는 게 그냥 우리 컴퓨터 한 대 덜렁덜렁 들고 가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실제로 저는 그 정보위하고 외통위를 하면서 그 MCRC라는 공군들 하는 저 벙커가 있어요. 네. 그 벙커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국방부에는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시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사 그 뭐 달 착륙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영화들에 보면은 네. 나사 장면이 나와요. 예. 나사 장면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달 착륙선이 탁 올라가고 달에 착륙하고 하는 걸 할 때 그 막 열광을 하면서 빵 터지는 그런 장면에서 그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하늘에 있는 뭐 위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싸고 도는 정찰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뜨거든요. 그것들이 보내오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영상 정보, 음성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레이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육해공을 다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1, 2주, 3주, 4주 이렇게 옮깁니까? 몇 달 잡아야 됩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정치권이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분단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돼 있고 더군다나 핵무기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별 사고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곤란하고요. 그런 정도의 이 광대한 시설과 장비를 이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또 새로 개설을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벙커가 다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벙커가 활용하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또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4시간 돌아가고 우주까지 돌아가는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뭐 20일 안에 뭐 가령 30일 안에 끝내라. 이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국방과 이제 상황실 시스템 또 벙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정통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당선인께서 지금 합참 이전 가능성을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남태령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네. 합참이 그쪽으로 예. 옮겨간다. 근데 거기가 지금 얘기잖아요. 현재는 비어 있고 네. 전시에 그곳에서 지금 작전 지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합참이. 네. 근데 전시에 그러면 작전 지휘를 하기 위해서 남태령에 지어진 것이라면 이미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앞서 뭐 지금 그러니까 벙커 이제 얘기 지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벙커 제가 형태지만.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예.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본다면 남태령 벙커에 지금 이 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군이고 문재인 정부 다들 대국민 사기를 5년 내내 해온 거예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전시 벙커라고 지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대국민 사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 남태령 벙커 안에는 완벽한 대체제로서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설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합참이 이전해서 들어간다면 제가 상식적인 추론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이사만 가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명백해진 게 네. 왜 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전시와 평시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그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튼 전체적인 그 문외한인 제 느낌에서 본다면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방해를 위한 방해의 명분들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군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전시에 벙커로 들어가는 거 하고 평시에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일상적인 사무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만한 공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사무 공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게 안보 위기를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군을 통제하고 적군을 이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시하고 평시가 다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그 제가 김경진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차원의 뭐 논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넘어가고 합참 인원이 대규모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합참 인원이 이사해서 사무 공간으로 쓸 만한 공간이 이제 마땅치가 않다. 아니 그 벙커 안에 다 그래서 그 벙커 안에 다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남태령 안에. 그래서 남태령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1,2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남태령에 거기서 작전을 지휘하고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이미 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 옆에 물론 이제 상시 지원 공간이라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 잠을 자고 뭐 이런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면 그건 지어야겠지만 거기서 상시 이게 뭐냐면 적을 감시하고 전투 지휘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안보 공백이 얼마만큼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공백 얘기를 가지고 문정부가 이거 지금 예비비 못 태워주겠다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을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 변명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예산 문제로 그냥 그 말씀이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당선인 측에서 밝히는 건 500억 정도면은 그렇죠. 가능하다. 이사 비용들이 쭉 이렇게 나열해서 5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이사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예하부대까지 다 옮겨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남태령에 이제 건물 짓는 것도 벌써 1,200억 넘게 예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는 5천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민주당은 1조 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가 얘기한 5천억 이상이 들 거다. 미니멈을 5천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조그마한 거 하나 옮겨도 인테리어만 해도 뭐 억대가 들어가는 지금 형편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사무실들이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에 관련된 집무실과 관저까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시설 장비들 옮겨야 되고 이러는데 496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짜게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보니까 뭐 펑크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뭐 설명하는 거 보면. 그리고 아주 굉장히 박하게 짜놨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좀 너무나 적은 액수인 것 같고요. 한 5천억 미니멈 5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법률 권한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안보 공백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건 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벙커 얘기만 했는데 벙커는 그 중에 일부고요.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아무리 당선인이 진지하게 일요일 날 브리핑을 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의 권력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기재부에서 추정한 금액이 496억 원이라고 하고 네.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군부대 새 건물 신축비 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제에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초에 이게 이사 계획을 세우고 이게 검토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비용이 일정 정도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린 결단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만약에 청와대로 들어가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진력 있게 집무실 이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발 한 발 안 들어놓는다고 하는 거 자꾸 그런 메시지로 가는 거는 자꾸 여러 가지 의문을 낳게 만들거든요. 조금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면 시간을 좀 갖고 일단은 원칙은 정해놓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나 6개월 정도든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집무실 이전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너무 서두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취임을 하고 예. 공간을 잡고 공간을 정주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사실은 이전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선인 시절의 결단으로서 조금 강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당선인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판단은 뭐 이런 맞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역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네. 광화문 대통령을 열겠다고 한 대통령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게 지금 안 됐거든요. 안 된 걸 이번에 또 윤 후보가 또 공약을 내섰다가 또 지금 비슷한 전철을 밟기 시작하니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제왕적으로 이렇게 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권력이 많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몰려 있는 건데 이렇게 청와대를 짜면서요. 직제가 짝짓기 수석제 그러니까 이 수석은 어느 부처를 관할하고 이 부서는 어느 부처를 관할하고 해서 부처를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 하나만 지금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수석은 이제 뭐 몇 개 지금 사정기관들을 관장을 하고 있죠. 나머지 수석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짝짓기 수석제가 이대로 또 가고 장관은 뭐냐면 헛다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일단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회,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게 다음으로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집중된 이 인사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체제 문제를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먼저 선결된 과제입니다. 이런 건 놔두고 공간이 뭐 의식을 지배하는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이게 철학적인 논쟁인데 공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체제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 예. 언론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아마 열광적인 박수를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좀. 예. 네. 일단 청와대는 한 30%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직제가 아마 대폭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실제로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직접 장관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고 거기 지금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1층에다 기자실 바로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언론 소통도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소한 2개는
뭔가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야 돼. 길어졌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론 일단은 조금 뭐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잠잠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그렇죠. 24일 원내대표 선거를 봐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론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각 계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한 4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뭐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과반수 의원의 과반수를 얻는 분이 원내대표가 될 거고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개파 싸움이냐 이런 지적을 또 하거든요. 그 뭐 정당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당의 원내대표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당선되고 나서 일성으로 오늘부로 우리 당의 개파는 사라집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 얘기 수십 년 들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원내대표가 당선되는지 그렇죠. 보면 민주당이 네. 어떻게 정리될지 그 방향이 수가 나올 있을 겁니다. 것이다. 방향이 나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민주당이 따끔한 뭐 충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조국 찬양했던 분은 제발 안 됐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대장동과 연관돼서 여러 비리 수사들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지 안 했던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최소한 그런 두 가지 희망사항 정도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장동 특검이 아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검찰 수사 2011년도 검찰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혹시 무슨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사건을 봐주지 않았나에 대한 특검이고 그건 대장동 특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신금민 의원 마지막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대장동 특검이 될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시스템에 의한 수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건데 그것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거를 우선 과제로 삼느냐, 네, 정치개혁이냐, 대장동 특검이냐, 검찰개혁이냐, 언론개혁이냐. 대장동 특검이 될지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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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